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여러분. 악플, 안티 만드는데 자꾸 동조하지 마십시오. 뭐 인형, 송혜교 이런 단어 금지입니다. 네. 굳이 또 그걸 본인이 읽으시는군요. 그걸 또 굳이 본인이 읽으셨습니다. 아니, 제가 참고 있었는데. 저런 단어 이야기하면은 악플이 생겨요. 제발 하지 말아주시고. 오늘 또 어떻게 우연히 저랑 또 솔프로님 의상 둘 다 블랙이라서. 그렇네요. 네. 뭔가 컬러 맞춤한 것도 아닌데 저희 또 의자 200만 원짜리 의자랑 또 한 몸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또 너무 어두우면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시장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발하셨네요? 네, 요즘에 머리도 아프고요. 장이 안 좋아서 좀 머리가 뜨끈뜨끈하면 시장을 잘 못 보거든요. 시원하게. 예, 차가운 이제 어떤 그런 차가운 도시 남자. 예, 뭐 머리를 좀 식혀야 돼요. 그래야지 장을 볼 수 있어서. 네. 예, 머리가 뭐 뜨거우면 사실 진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 밀어버렸는데 완전히 깎아버리려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릴까봐. 아니, 그건 약간 뭔가 투쟁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좀 다 밀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아니, 뭐 오늘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밀고 싶으셨어요? 최근엔 뭐 주가가 너무 이제 한두 달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네. 뭐 스트레스도 사실 저희도 똑같죠. 뭐 어쨌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PB잖아요. 그렇죠. 네. PB들이 계속 좀 이제 고객들이 힘들어하는 걸 똑같이 이제 우리가 느끼고 같이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 안 좋을 때는 열심히 전화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올라가는 장에서는 좀 안 받아도 돼요. 고객이 뭘 안 하시는데 안 좋은 장에 전화 안 받으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통신 보안이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더 이제 열심히 받는데 뭐 그때 좋은 이야기가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힘드시니까 힘든 이야기만 하시는데 같이 공감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확 밀어버리고 싶은데 뭐 또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밀면 또 약간 그럴까봐 남겨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시원하네요. 네, 잘 어울리세요. 깔끔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은 어땠습니까? 네, 뭐 일단 우선 처음부터 이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됐던 이야기들인데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긍정론에 대한 부분인데 완전히 뭐 바닥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두 번째 차트 또 보여주시면 이 글로벌 관련된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 완전 이것도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아주 이제 긍정론이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지표도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좋지 않은 지표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제 캐펙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늘리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또 표를 보여주시면 이 그 관련해서 이제 현금화 관련된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화 수준인데 이 부분도 뭐 굉장히 높게 많은 부분들을 현금화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높을수록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에 현금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이 팔고 이제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레벨로는 2008년 12월 달보다 지금 높은 레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결국 이제 시장에 어제 어필이 된 겁니다. 그 다음 표도 보여주시면 리스크 테이킹 관련된 레벨인데요. 이것도 뭐 리스크 안고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BOA 관련된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2008년 리먼 파산 당시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최저로 나타나면서 현금화를 많이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캐시 레벨이 9.11 테러 이후에 최대치까지 캐시가 기록했고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역대 최저치, 그리고 에쿼티 알로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주식과 관련된 할당이 역시 리만 사태 이후 최저, 그리고 이제 불 앤 베어 인디케이터 역시 맥스 베어리시,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이제 베어 마켓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든 센티먼트가 주식과 크레딧, 뭐 채권 쪽에서 향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최악이라는 것 때문에 이 바닥론이 오히려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수급의 방향이 바뀌면 이런 극단적인 바닥 그 악재 속에서 업사이드 포텐셜이 그만큼 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BOA 관련된 서베이에서 나온 이슈가 불거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재개 기대가 부각되면서 인플레 관련된 우려도 감소됐고 2분기 실적들도 뭐 최저 예상보다, 그러니까 엄청 안 좋을 것 같았었는데 안 좋게 나왔는데 엄청 안 좋을 것 같은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낫네 뭐 이런 정도예요. 어제 넷플릭스가 대표적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죠. 안 좋은데 생각해보다 더 안 좋은 건 아닌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급등각을 나올 만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ECB가 기준금리를 이번에 50bp를 올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인 컨센은 25bp 인상이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EU 쪽에서 러시아 관련된 제재 일부를 해제 예정인데 이 러시아 은행들이 식품과 비료와 연계된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EU가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EU의 러시아 제재 완화의 시그널로 또 받아들여졌고요. 여기에 또 미루어서 미국이 또 러시아 비료 수출 관련된 규제도 철폐하겠다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러시아는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죠. 그 목요일부터 가스 공급을 재개하겠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긴가민가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유지 보수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러시아가 안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감론을박이 되게 많았는데 7월 11일부터 가스 공급이 이제 뭐 독일 쪽으로 안 나갔죠. 근데 유지 보수 종료를 앞두고 이제 압력 테스트가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스 공급 재개 시그널로 받아들였고요. 시장은 또 급반등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가스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전체 6월 이전 공급량의 40% 수준이니까 아직도 러시아가 좀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도 중국 쪽으로 많이 또 내보낸 모습을 보이니까 약간 러시아 푸틴이 또 의도적으로 약간 이런 어떤 그 원자재 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을 좀 제재 압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로 좀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나 그 러시아가 그 곡물 수출 봉쇄를 풀기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 이렇게 파이낸스 타임스의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미국 시장은 어제 좀 급등각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는 아침에 35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2,406포인트 언저리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닥을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은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로 출발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화학과 금융, 서비스 업종 순매수 그리고 전기전자와 자동차는 매도로 출발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매도고 투신권 연기금은 매수가 들어왔던 하루였고요. 오전장에 이제 대부분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된 일부 섹터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됐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제한적인 매수세 속에 추가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되는 모습이어서 갭 상승 출발 이후에 다소 조금은 느슨했던 뭐 그런 모습인데요. 양지수가 다 어쨌든 봉은 음봉으로 마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경에 이제 외국인은 또 선물을 매도로 전환시켰던 모습이고요. 10시 15분경에 중국의 LPR 그러니까 대출 우대 금리는 동결 발표가 되면서 뭐 시장 예상을 부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1선 저항대 진입 그리고 코스닥은 ADR 그러니까 20일 평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120을 넘긴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다소 조금 과매수 권유로 들어가면서 경계감이 다소 있었죠. 그래서 지수의 추가 상승보다는 업종별 순환 모습이 보였고요. 코스피도 6월 고점이 2,420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고점 부담도 이제 저항으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일시비 빅스텝 전망이 부상하면서 유로화 반등에 더불어서 뭐 강달러가 진정되면서 1,300원대 초반 정도까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호를 기점으로 외국인은 코스피 매도 전환했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200은 소폭이나마 매수세가 보여서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강화되고 여기에 따라 금융 투자 중심의 코스피 매도가 좀 더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폭은 이제 축소가 됐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화학과 의약품을 매수했고 전기전자 운송 장비는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제약과 게임 업종 중심으로 매수가 보였고요. 장 막판에는 영국이 6월 CPI가 전년비 9.4% 상승으로 예상치 9.3%를 상회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로 발표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 경계감을 좀 자극한 하루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물가 상승률 9라는 숫자가 이제 뭐 어색하지 않은 수준의 자극이 종종 보이게 되는데 네. 어쨌든 기세는 상당히 좋게 출발했지만 좀 뒤로 갈수록 조금 힘이 약해졌던 게 조금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코스피 지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저항선에 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를 했던 이 종목들도 60일 이평선 저항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조금은 수급이 사실 좀 오늘 기관 외국인들 크게 뭐 플레이를 하지 않았던 현물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참 시원하게 오를 때는 시원하게 쫙 올라주는데 우리는 시장이 그 힘을 초반에 좀 받다가 흘러내려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 이제 지나가시는 분 문제를 해주시네요. 저 고등학교 동창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오픈 스튜디오 방송하시면 종종 이렇게 지나가시던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만날 수 있는 네. 친구, 네. 일 같은 척분도 만날 수 있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슈 하나씩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죠. 아니 애플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제 밤에는 또 애플이 우리가 뭐 하듯이 좀 주가가 잘 올랐거든요. 근데 애플 관련해서도 어떠한 부분을 보셨나요? 네, 뭐 사실 반도체가 어제 이제 4.6% 이상 급등각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국내 시장에서는 좀 반도체를 기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만 네. 뭐 애플 관련된 지수는 어차피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애플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신규 인력 채용 이 부분의 속도를 좀 늦추겠다. 그리고 네. 지출도 좀 줄이겠다. 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다만 이제 또 다시 이제 대만의 그 애널리스트 고명치가 이제 트윗을 네. 또 날렸습니다. 애플 고용과 비용 지출을 좀 슬로우게 한다 하더라도 제품 개발과 오더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트위터 잠깐 띄워주시면 뭐 네.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뭐 영어 잘하시니까 한 번에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올 거고. 뭐가 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한눈에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한눈에 하이어링. 딱 들어오잖아요. 예. 꼬밍치 써있잖아요. 네. 한눈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긴축 경영 초점은 사실은 이제 글로벌 PC 수요 둔화에 대한 맥북과 아이패드 출하량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 쪽은 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아이폰 14 판매 계획과 네. 내년 초에 메타버스용 그 혼합 현실 MR 헤드셋 출시 일정은 예정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죠. 특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쉽지 않게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로컬 업체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7년 만에 카메라 폼팩터 변화가 이제 아이폰에서 시작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계획가 시작되는 메타버스도 MR 관련된 헤드셋 출시를 통한 시장 선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애플의 긴축 경영 대상에서 아마 이 부분은 제외가 될 것이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애플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아이폰 13 판매 호조로 전년비 약 3%포인트 확대된 17%를 기록했습니다. 점유율 확대가 계속되고 있고 삼성은 갤럭시 A를 좀 잘 팔아서 점유율 21%로 1위를 유지하긴 했지만 사실은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 시리즈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샤오미는 14%, 오포는 10%, 비보는 9%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관련된 부품업체들은 출하량이 전체적으로 1억 1천만 대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이폰 13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아이폰 수요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그 중국의 스마트폰 유통업체들이 최근에 아이폰 14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선불금을 미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4에 대한 어떤 중국 내 열풍은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애플 긴축 경영에 따른 뭐 소식 때문에 뭐 LG에너텍이나 BH 등이 이제 부품업체들이 좀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의 긴축 경영의 초점이 아이폰이 아니라 이제 PC,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 이쪽에 관련된 출하량 축소 쪽에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과도한 우려가 반영돼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 보고는 좀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뭐 맥북 이런 거는 사실 고가이기도 하고 그 바꾸는 주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밀고 잘 팔리는 거 그리고 앞으로 잘 팔 거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장이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좀 되면서 좀 네. 반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판이나 카메라 벤더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폰의 판매량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G에너텍도 뭐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그림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볼 수 있겠고 BH도 오늘 뭐 상승폭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낙폭에 비하면 좀 그래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된 얘기 오늘 뭐 아침부터 그냥 이엘런, LG화학 요 키워드가 계속해서 네. 올라오더라고요. 정작 한국에서는 통화 스와프를 기대했는데 네. 본인은 배터리에 더 관심이 많은 왜냐면 행보를 뭔가 보이신 것 같아요.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LG 에너지솔루션 다시 공장 짓게 해라. 뭐 아, 이런 얘기 네. 좀 미션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 뭐 이제 통화 서학은 사실은 이제 그 권한이 페드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옐런 장관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권한이 뭐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뭔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네. 사실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뭐 기대치는 좀 낮추었던 게 시장의 뭐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 중심의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보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LG 화학을 또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공급망 체계를 위한 그 동맹 국가 위주로 재편하는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모 화학이나 에코프로, LNF, 뭐 삼성 SDI, 뭐 코스모 신소재, 후성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뭐 최근에 후성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나마 좀 이제 회복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좀 편할 텐데요. LiPF6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관련된 리튬염이죠. 이 리튬염과 관련된 부분들이 내수용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용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이제 조금씩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내수용 관련된 그 가격이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많이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후성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바닥에서 다시 조금 올라오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후성이 이 부분에 대한 가격 안정화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좀 줬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가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 폐배터리에 대한 뭐 관심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IPO 종목이 하나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성일하이텍이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지금 관심이 뜨거운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뭐 누구라도 말을 다 어떻게 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탑 5 회사들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벨기에의 유미코어라든지 중국의 거린메이 그리고 중국의 후아유 코발트 그리고 이제 닝보 브론트 닝보 브론트는 최주가 CATL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일하이텍 이렇게 이제 탑 5 회사가 이제 글로벌리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오늘 오후에는 또 성일하이텍의 연 5만 톤 규모의 헝가리 2공장 화재 소식이 잠깐 나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다만 이제 가동적인 기존 설비가 아닌 신규 설비 쪽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생산과 매출 관련해서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의 캐파 증설 스케줄 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알려졌고 인부가 이제 한 2명 정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뭐 약간 경미한 어떤 부상으로 얘기돼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이제 분류되는 종목들이 이제 에코프로,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하나기술, 에이프로, 유일에너토크 이런 종목 등등이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2차 전지이기도 하지만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같이 오버레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주가가 좋은 것 같은데 에코프로 CNG가 이제 에코프로 지분율 47.5%로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영위합니다. 전체적으로 나머지 지분은 지금 징맨 GM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글로벌 탑 5 회사인 이제 중국의 GM과 조인트 벤처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BRP1 공장 시생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장 캐파는 스크랩 기준 한 2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큰 규모죠. 그래서 1분기 에코프로 CNG 매출이 80억 정도 인식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매출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부터 제품 생산이 기대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캐펙스 약 250억 정도 이상의 투자가 들어갔고요. 리사이클링 캐파는 코발트 1000톤 그리고 니켈의 4000톤 정도입니다. 향후 이제 리사이클링 매출이 500억에서 1000억 정도까지 매출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인데 주요 고객은 당연히 이제 그룹사인 코스모 신소재 쪽이겠죠. 수십 개월의 매출 창출이 이제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하나기술은 폐배터리 장비 사업 신규 사업으로 양산 장비 개발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기술 자체 회사 추정으로 봐서는 올해 매출이 100억 정도가 아마 전망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시작된다 볼 수 있겠고요. 에이프로는 폐전지 진단 측정 장비 그리고 유일에너토크는 그 폐배터리 사업 진출을 위해서 SI로 제형택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 18% 가져갔고요. 작년 10월에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제형택은 캐파를 3배 정도 증설 예정으로 보였습니다. 상공장 증설 진행 중으로 연간 9,000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 2023년 제형택은 상장을 지금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또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까지 쭉 봤습니다. 또 오늘 가장 핫했던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넷플릭스발 호재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뭐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뜨겁게 올랐어요. 근데 막상 좀 이렇게 엮어보면 이게 문관관계가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 하는데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뭐 밸류에이션이 18배 정도 수준인가요? 네. 뭐 그게 싸다 비싸다 사실 뭐 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8배라도 아직까지는 좀 뭐 요즘 같은 시기에 좀 비싸 보이긴 합니다만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2분기 이제 97만 명 정도의 가입자 감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그 한 200명 정도로 당초가 예상됐기 때문에 200만 이게 명? 그렇죠. 200만 명인데 죄송합니다. 200명이면 너무 좋죠. 뭐 너무 좋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200만 명 가까이 감소가 예상됐는데 뭐 97만 명 이야기하니까 네.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리바운딩이 나온 것 아무도 같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3분기에는 신규 가입자 추정은 오히려 플러스 100만 명으로 추정을 네.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중으로 돌아설 것이다 발표를 했는데 시간에 걸려서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8%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별 가입자 수가 좀 특징적인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한국을 포함해서 전분기에 의해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작년 2분기에 100만 명 순증을 했던 것에 비해서도 더 큰 순증세가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작년 12월에 인도 같은 경우는 요금 인하 정책과 요금제 믹스 변화 때문에 ARM 그러니까 멤버십당 평균 매출이 환 효과를 제외해도 2% 정도 낮아진 정도인데요. 한국과 호주 등에서 멤버십당 평균 매출 상승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상쇄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제외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4% 이상의 평균 매출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 새로운 포맷에 대한 접근인데 글로벌 포맷이나 로컬 버전 제작 의지를 보였는데 최근에 큰 성공을 보였던 리듬 앤 플로우라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등 이 부분에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이제 예능 쪽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사만 네트워크스나 뭐 펜엔터, 버킷 스튜디오, 뭐 뉴 등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 좋았는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영화 산업 중에서 그 한산 영화 한산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전일 시사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호평이 나왔다 그래요. 하늘에는 좋아하시네. 탑건이 있다면 바다에는 한산이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는 또 우리 박근영 부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사회에 대한 호평 이런 것들이 소문이 좀 났고요. 여기에 따라 대성창투가 뭐 주가가 움직였는데 투자사로 보입니다. 근데 배급사는 이제 롯데 컬처웍스니까 네. 롯데 쇼핑이 또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 외에도 뭐 VC나 뭐 게임주, 그러니까 VC는 벤처 캐피탈이죠. 이쪽도 이더리움이 뭐 바닥 대비 뭐 5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암호화폐 쪽도 강세를 보이니까 VC 벤처 캐피탈 쪽이나 게임 관련주들도 다소 좀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를 같이 나타냈습니다. 저는 그 넷플릭스가 만약에 3분기에 가입자 네. 순증이 나타나면 우리나라 덕분일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덕분이다.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네네. OTT 중에서는 넷플릭스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영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넷플릭스를 신규 가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음 분기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Strange Lawyer 우영우 이러면서 그 작품 오늘 때문에 점점 이렇게 정 대표님 같은 향기 느껴지는 아닙니다. 정프로님이랑 방송하고 있는 것 예, 같은. 따라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징어 게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제작도 그렇고 뭐 네. 컨텐츠 소비도 그렇고 어쨌든 이 넷플릭스 전체 시장에서 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쪽이 확연하게 지금 시장은 커지고 있는 것 그쵸. 같고, 근데 제가 사실 오늘도 전체적인 주가 보면 느낀 거는 이 최근 장이 보면은 여러 가지 재료를 바탕으로 낙폭과대에서 계속 트레이딩들이 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제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전제로 이제 그 바닥에 있던 컨텐츠들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만큼 공매도들이 많이 누적돼 있어서 이게 일부 조금 쇼커버나 추가 매도만 안 나와도 이렇게 탄력이 좋게 올라오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좀 바닥을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시장 거래량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뭔가 시장 센티먼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가 차트 많이 오르는 종목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저기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렇죠, 네. 그런 차트가 대부분이라서 참 아쉽습니다. 자, 이어서 유통 관련해서 대형마트 의무 그 휴업 폐지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뭐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 탁이사님께서 이제 탁프로님께서 이제 같이 방송할 때 일부 이제 재래 전통시장 쪽에서 오히려 이제 마트를 뭐 휴일날에 좀 열어야 된다. 그래야 같이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전통 몰린다. 시장에서 요청한다. 예, 그런 요청이 뭐 시장에 나오면서 그때 뭐 이마트를 포함한 일부 이제 유통사가 조금 움직였다 이런 코멘트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뭐 이마트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안 연다고 했을 때 전통 시장을 가느냐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애매하죠. 되고 또 주말에 연다고 해서 그러면 전통 시장으로 많이 몰려갔던 사람들이 또 이마트로 많이 몰려오느냐 뭐 그것도 사실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관련해서 온라인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뭐 방식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수 국민 제안 10건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안건입니다. 그 이제 지금 이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대형마트의 기존 점포당 매출액은 단순 계산 시에 약 5% 이상의 매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참고용 할인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주말에 트래픽 편중 효과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에 따르면은 이제 기존 전망치 대비 기존 전 매출액 성장률 전망치를 10% 정도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이마트의 이익 증분 효과가 2023년 기준에 약 1,700억 정도의 증가가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롯데쇼핑은 약 800억 수준까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EPS가 14.5% 그리고 롯데쇼핑은 EPS가 9% 정도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 근거라 볼 수 있는데 14.5% 성장이면 사실 근래에 정말 보기 힘든 그렇죠. 그로스긴 하네요. 그렇죠? 네, 마트 그렇습니다. 기준에서는. 뭐 유통사가 그렇게 뭐 빅그로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형마트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제 점포를 기반으로 하는 이커머스 배송 캐파의 확대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마 양사의 이커머스 경쟁력 확대에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해도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뭐 시행하기는 어렵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이런 그 의무 휴업 폐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2022년 온라인 시장 성장은 전년비 1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7.4%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 성장률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3년은 전년비 8.9%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것도 올해 대비해서 2.6%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장 성장률 둔화 때문에 마트 산업이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부터 받던 영향도가 올해부터 크게 줄어든다는 거죠. 저 선에서 지금 까만색 차트가 마트 산업의 객수고 그거는 이제 파란색이. 왼쪽 축이고 그렇죠. 까만 게 약간 이제 마트가 객수가 확 줄어드는 게 색깔 이제 축이 있고 그거는 오른쪽인데 그렇죠. 숫자를 역으로 해놨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온라인 침투율이 증가되면서 2019년, 2020년 이때는 온라인 침투율이 증가되니까 증감률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마트 산업의 객수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온라인 침투율이 코로나 피크 때 한 5% 후반대에서 현재 1% 초반대까지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2021년 1분기 이후부터 쭉 보면 이렇게 온라인 그 관련된 침투율 증감세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부터는 마트 산업의 객수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다 같이 동행해서. 다음 표도 보시면 그게 또 나옵니다. 지금 보면 다음 표를 보시면은 지금 마트 산업 관련된 성장과 온라인 침투율 증감이 이제 나오는데요. 객수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 보시면은 비슷하게 같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침투율 증감과 마트 산업의 성장도 플랫하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부터 받던 영향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와 이번 규제의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시장 성장률 둔화 그리고 마트의 리뉴얼 매장 본격화 효과가 본격화된다는 건데 사실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리뉴얼 점포는 전체적으로 그 하기 전 대비해서도 한 15에서 20% 정도 매출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점포도 올라가겠지만 새롭게 단장한 점포들이 한 20% 가까이 매출 성장이 보인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분위기가 관련된 유통주는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마트가 먼저 많이 움직였고 네. 롯데쇼핑이 사실 좀 약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렇죠, 네. 1% 정도 움직임을 하다가 이제 이마트가 먼저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롯데쇼핑이 따라가면서 급등세를 같이 보였는데 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절차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라는 점 그 부분도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좀 보도가 좀 독특했던 게 지금 정책이 결정됐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붙여서 그렇죠. 가부를 뭐 물어보겠다 이렇게 일단 보도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결론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랐으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좀 오른 것에 대한 경계는 좀 하셔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만 해결이 돼도 아까 저희가 읽은 자료에 따르면 네. 이마트 기준으로 EPS 그로스가 17%, 네. 14.5% 가까이 나오는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익이 개선될 만한 네. 포인트인 건 확실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뭐 한두 달 만에 될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국회에 대한 비중이 올리면 있으니까. 뭔가 될 거라는 그런 여론과 기대감이 쫙 확산이 된 것 같아요. 뭐 투표를 하면 될 일반적으로 거다. 보면 뭐 그냥 매주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뭐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 헛걸음하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네네네. 네. 마트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서 좀 불편해하시는 정책이긴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그냥 매주 열지 이런 생각은 사실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뭐 네. 투표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좀 여는 쪽으로 여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주를 또 끌어올렸다는 소식 확인해 봤고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만 전자 되고 나서 또 네. 이제 하이닉스가 10만 원 위에서 뭐 10만 원 아래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반도체 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최근에 뭐 삼성전자는 55,700원 저점 찍었을 때 PBR이 1.1배, 그리고 SK하이닉스가 87,500원 찍었을 때 PBR이 0.89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삼성전자는 PBR 1.2배 정도가 뭐 이렇게 밴드 하단, 그리고 그렇죠. SK하이닉스는 PBR이 뭐 1배 정도가 뭐 밴드 하단, 이렇게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속적으로 봐왔던 밴드들인데요. 그걸 다 깨고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그 수준에서의 바닥을 확인하고 그 뒤에 이제 일부 여러 가지 뭐 장치 설비라든지 이게 투자가 약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떨어지는 걸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출하량 비트그로스가 내년 정도에 이게 줄어들면 이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밸류에이션에서 급등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하이투자증권의 이제 송명석 연구원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지표들, 그러니까 이제 실적과 연관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 글로벌 유동성 지표라든지 ISM 제조업 지표, 근데 미국 쪽보다는 중국 쪽의 IT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크레딧 임펄스, 그러니까 GDP 대비 개인 신용 관련된 비율,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은 최근에 IT 소매 매출이 증감률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요. 상승 쪽으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도 이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에서 일단 반등세가 나왔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10% 이상 벌써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0일선 기술적인 저항을 받으면서 상승폭이 둔화됐고, 뭐 삼성전자는 오늘 뭐 거의 뭐 오른 게 없는 정도로 이제 끝났죠. 근데 이제 뭐 지난번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6% 급등 마감했지만 사실은 그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 표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으로 미국 현지에서는 알려지고 있는데, 이 투자액의 약 25% 정도의 세액 감면 혜택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만 중국에 투자가 들어간다면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현지에서 지어라. 그리고 고용도 이제 미국에서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의 고민은 상당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홍콩을 기준으로 수출을 보면 거의 60% 가까운 게 이제 반도체 쪽의 수요가 중국과 홍콩 쪽에서 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 공장도 또 중국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죠. 거기다가 이제 칩4 관련된 그 동맹 가입 여부, 이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참 그거에 따라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히 좀 끼어 있는,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는 상당히 좀 지금 어려운 어떤 상황에 진퇴양난이죠. 네,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개가 가장 어려울 것 크게 같아요. 중요한 시장인데 맞습니다. 서로가 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고, 특히 이번 법안은 인텔에 거의 이제 몰아주는 그런 듯한 뉘앙스를 주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급등을 했지만 사실은 국내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이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별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25일 날 3나노 파운드리 관련된 공정으로 양산한 첫 제품 출하식을 개최한다 소식은 있습니다만, 뭐 3나노 제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다만 문제는 수율입니다. 수율. 그러니까 수율이 안 잡히란
안 잡힌다면 이제 이 계약 관련된 어떤 그런 바이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이 경쟁력 관련된 밸류에이션 업을 좀 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정부는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 양성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니까 네. 상당히 정부의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어쨌든 뭐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바닥에서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기술적으로 단기 저항선에 있다는 점은 조금의 어떤 조정이나 눌림을 좀 받을 수 있는 국면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은행주들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앞서서 솔프로님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그냥 순환매 정도로 봐야 되는지 금융주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부장님?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은행주도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도 괜찮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금융주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만 최근에 NH투자증권도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은행주 주가 하락이 다소 과하고 배당 수익률이 7에서 10%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은행업종 바닥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PBR이 0.3배까지 빠졌으니까 사실은 기술적인 반등 수준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정책이 약간의 어떤 뭐 금리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조금은 좀 규제하는 쪽에 어떤 스탠스가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있는데 뭐 이게 만약에 축소가 된다면 은행주 주가는 펀더멘털을 수렴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가정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아쉬운 것은 이 대출 관련된 그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많이 갚고 있는 거고 그렇죠. 신규 대출을 많이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게 역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 대비 이제 대출 성장률이 워낙 이제 좀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이제 할인 요소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은행주가 조금 올라가면 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리바운딩이 나왔는데 또 그런 어떤 대출 증가율이 좀 약간 힘겨워진다는 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제값을 받기가 좀 단기장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좀 뭐 기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금융업종을 채울 때 보통 은행이 시총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은행을 제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주나 네. 증권주 갖고 이제 보통 전략들을 짜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선보주나 이런 쪽들이 좀 그 실적 모멘텀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좀 금융주 내에서도 보험 비중을 조금 올리면 보통 이제 금융 비중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보험을 늘리면 은행을 줄이고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상대적으로 금융 섹터 내에서 은행주가 이제 상황 자체는 좋은데 상대 매력도가 이제 다른 섹터가 올라오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의 좀 비중 조절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수급적으로 그런 변화도 있고 저는 어제 봤던 기사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기사가 이제 금융위원장께서 금융규제 혁신 목표가 금융산업의 BTS를 만들겠다. 네. 뭔가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밝혀서 그래서 오늘 뭐 금융주에 조금이라도 훈풍이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BTS 하면은 뭐 어쨌든 세계적인 거 좋은 거잖아요. 뭐 그런 기대를 가졌을 때 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는 거겠죠. 뭐 그런 회사가 나오면 좋죠. 뭐 저희들도 이제 뭐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이제 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맞는데 뭐 그럴 만한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그렇죠. 더할 나위 없이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지 않고 정말 고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생각을 때 해봅니다. 금융에서 BTS가 나오기에는 규제 갈 때 너무 많아서 규제 조금 뭐 풀어준다 뭐 이런 내용도 조금 담겨 있긴 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선언적인 의미인 것 같고 일단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뉴스 플로우가 나왔을 때 규제하겠다는 톤들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 센티먼트는 뭐 이쪽으로 규제 혁신으로 풀어준다기보다는 여전히 좀 은행은 좀 규제 산업 쪽으로 분류돼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융주 제가 사실 예전에 금융주 투자에서 한 3년간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쪽은 쳐다도 안 보는데 어쨌든 금융주 얘기 또 오랜만에 나와서 궁금했습니다. 네. 자, 골판지 제재 관련된 종목도 좀 올랐죠. 네, 뭐 언론에 따르면은 최대 산업용지 기업인 아시아제지가 최근 골판지 원지 가격을 올린 데 이어서 고려제지도 이제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뭐 원자재 가격이 당연히 이제 오르면서 원가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요. 뭐 여기에 따라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풀이되고 있는데 물류비도 상반기에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고려제지가 이제 거래처들의 공문을 보내서 골판지 원지 단가 인상 방안을 통보했고 인상 대상 지종은 KLB와
WL 이게 고급 골판지 원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금액은 킬로그램당 60원, 톤당 6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마감 단가를 기준으로 오늘 26일 출하분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게 KLB하고 WL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봐봤어요.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쉽습니다. 저는 박 부장님의 이런 호기심이 너무 뭐, 존경스럽고 뭐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 게 SK라고 불리는 건데 네. 일반 택배 박스로 이제 이야기되는 이제 SK라고 불리우는 이제 네. 택배 박스 색상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KLB. 이번에 이제 올린 인상 대상 지종이거든요. 네. 이거는 우체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면지. 우체국 택배. 예, 네. 우체국 택배 박스. 뭐 일단 일단 뭐 봉투 박스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WK나 KB 이렇게 된 네. 것은 이제 그 농산물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하얀 박스. 내부 감자 면적이 박스. 흰 색상 그렇죠. 예 종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SK 뭐 KLB 뭐 이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던데 그렇죠.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봐봤어요. 색으로 좀 이게 구분해 색깔이 보시네요. 하얀 쪽으로 갈수록 네. 펄프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골판지는 재활용 용지를 쓰는데 어쨌든 흰색이 들어갔다는 거는 비싼 펄프 원료가 들어간 거라서 보통 이제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 박스에는 하얀 게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정도. 근데 이런 디테일한 리서치는 네. 진짜 한번 제가 알아두면 좋죠, 뭐. 그렇죠.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지종에 대해서 이제 네.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산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추석 성수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급 불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또 국내 골판지 원지 공급의 7에서 8% 정도 차지하던 이 대양제지 안산 공장에서 지난 2000년 10월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생산 라인이 올스톱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현재까지도 골판지 원지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골판지와 제지업체들의 오늘 움직임의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원전 관련된 소식도 좀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이제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그러니까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기술 개발을 위해서 1조 4천억 투입하는 장기 로드맵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탈원전 기조로 원전 안전과 해체 기술 개발 위주로 추진됐지만은 이번 정부는 이제 원전 확대를 위해서 이제 방사성 폐기물 기술을 강화하는 건데 정부는 운반 저장 부분의 30개 기술 중에 미확보된 23개는 국내 R&D로 17개 정도를 채우고요. 국제 공동 연구로 2개, 그리고 해외 도입으로 4개 정도를 하면서 2037년까지 기술을 모두 확보하기로 했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 부지를 위한 28개 기술 중에는 미확보된 19개는 국내 R&D로 2029년까지 확보, 그리고 아울러 처분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는 46개 기술이 있는데 미확보 40개는 국내 R&D 37개, 그리고 해외 도입 30개 이렇게 해서 2055년까지 확보할 방침을 알려졌는데요. 사실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상당히 멀게 느껴지고 원전이든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먼 그림을 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뭐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관련된 종목도 좀 움직일 수는 있지만 뭐 펀더멘털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영향이 과연 지금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목에 뭐 G2파워나 우진, 뭐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펀더멘털 관련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소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 10만 명이 가까워지고 있는 코로나. 저는 이 얘기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뭐 관련주들 뭐 요즘에 또 왔다 갔다 엄청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7만 명 넘어가니까 좀 저도 경계가 되고요. 네. 뭐 외부에 걸어 다닐 때 뭐 마스크를 사실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저 다시 쓰기 네, 시작했습니다. 벗고도 다녔지만 다시 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이 모이는 장소도 조금 이제 약간 좀 조심하게 되는 뭐 심리적인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8월에 넘어가면 뭐 약 28만 명, 거의 뭐 30만 명 가까이 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이제 다시 뭐 걸리게 될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사실은 뭐 다시 만약 확진이 되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를 입히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50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4차 접종을 맞아야 되나?
제가 나이가 50이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4차 믿기지 접종을 맞아야 될까? 뭐 네. 고민이 사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고민됩니다. 네. 요령이 부장님은 있습니다. 4차 접종보다는 물광이 더 어울리십니다. 물광 주사를 맞을까요? 4차 접종 말고요.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뭐 신풍제약이나 CJ, 뭐 휴마시스, 뭐 GH 신소재, 고론 글로벌, 우정바이오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ECS나 알소포트, 소프트캠프 등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움직였는데 사실은 원격 근무 관련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시 좀 확산되면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부디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코로나에 비껴가는 그런 분이시기를, 왜냐하면 증시 셔터를 항상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도 뵙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